어, 지금 휴가의 중심일 텐데 여러분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 최수원 박사님께서 북극 항로에 대한 또 개론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어, 공인창 박사님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일정상 그런 역사 이야기를 못 하셔서 최수원 박사님에게 긴급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침 최근에 수에즈 통항을 전기선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해 길이가 길어졌고 그래서 이제 선박 공급이 축소됨으로써 운임도 오르고 배를 구하기 어려운데 이제 뭐랄까 상세한 효과로 북극 항로가 이제 상용화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극 항로라는 것은 뭐 환경의 문제도 있고 제대로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우리 최수훈 박사님으로부터 어, 좀 발표를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박사님 한 2년 전에 본인이 근무하면서 북극 항로를 개척했던 그런 이야기를 아주 생생하게 해주셔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오늘도 좋은 발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정필수 박사님으로부터 좀 뭐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63차 굉장히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공부방은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열차처럼 아주 씩씩하고 좋습니다. 오늘 최수범 박사님이 그, 우리를 다 더위에서 좀 탈출시켜 주려고 북극해로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더위를 잊는 데에는 북극해보다 더 좋은 데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북극해 얼음이 좀 빨리 좀 녹아서 북극해가 정상적인 항로로 좀 등장했으면 참 좋겠고, 또 그 전이라도 또 북극해를 어떻게든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됐으면 싶은데, 북극해의 주인격인 사실은 뭐 주인은 전체의 주인은 아닙니다만 주인격인 러시아가 지금 별로 그렇게 세상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 또 자기 속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북극해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예상보다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북극해를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로에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한 방안으로 등장시킨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수원 박사의 북극 이야기가 더위도 있고 또 새로운 현안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최수원 박사 강의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호익 대표님 저 오랜만에 들으셨는데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요즘 우리 조선업이 너무 화랑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조선이 좀 화랑이긴 하지만 약간은 좀 편중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 이제 북극 항로가 대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면 특히 이제 대우조선에서도 쉐빙선을 15척을 건조해서 북극에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도 첫 쉐빙 LNG선이 물론 야말에서 중국까지 운항을 했는데 향후 앞으로도 북극해가 좀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쉐빙 LNG선이나 향후 앞으로 쉐빙 컨테이너선 같으면 퍼스트 이어 얼음 가지고는 저희가 충분히 두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수에즈보다도 짧은 항로인데 희망봉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존재하긴 하지만 오늘 저도 이제 쉐빙 LNG선을 만들고 갔던 그것 때문에 최수훈 박사님하고도 어쨌든 참 감회가 좀 새롭고 해서 오늘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이거 뭐 우리가 강의 시작되기 전에 벌써 뜨거운데 지금 말씀하신 쇠빙 LNG라는 게 보통은 보면은 앞에 쇠빙선이 가고 뒤 따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LNG선 자체가 쇄빙선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아, 17만 그래요? 3천 급인데 이 배는 45메가와트의 그 아지포드를 이용해서 자체적으로 얼음을 깨어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 이제 퍼스트 이어 아이스 같으면 얼음 두께가 한 1.6에서 1.7m인데 대우조선에 맞는 쉐빙선은 2.1m 얼음까지도 장으로 깨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 아이스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는데 단 러시아 해역을 가다 보면 아이스 브레이크가 뭐 비상을 대비해서 에스코트를 받아야 예, 됩니다. 예, 근데 그 예. 아이스 브레이크 원자력 추진 아이스 브레이크 대비해서 이 쉐빙 에너지선이 4배나 큽니다. 그러니까 실은 도와줄 수는 없지만 에스코트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만든 쉐빙 에너지선이 지나가면 그 뒤에 많은 배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 예. 아유, 아주 좋은 그 이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이제 해왔듯이 한 25분에 걸쳐서 지난 2주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또 풀어놓겠습니다. 우리 최수훈 박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두 꼭지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2주간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2주간 단톡에 올라온 뉴스 요약부터 하고, 예, 하고 그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선 관련 주가가 지금 계속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나, 그 다른 그 기업들도 아주 신고가 기록을 지금, 달성하고 있고요. 수주 실적도 아주 굉장히,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027년도의 일감까지도 이미 확보가 된 상태고, 더군다나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 추이도 계속 우상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빅3 조선소 영업이익 추이도 계속 가파르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은 그 HD 현대의 계열사인데요. 최근에 그 해상 풍력 발전 단지 관련해서 MOU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단톡방에서 그 귀중한 자료들이 서로 공유가 됐는데, 양진호님께서 해상 물동량에 대한 그 아주 그 잘 정리된 자료를 단톡방에 공유를 해주셨고, 우리 권오임 부대표님도 관련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단톡방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울릉도 그 독도 해양기지의 김윤배 대장님께서 아주 멋진 사진을 여러 장 공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사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인영 교수님께서 칼럼을 몇 개 쓰셨는데요. 컨테이너에 관해서 시기적절하게 잘 칼럼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사용 컨테이너의 9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의 생산 역량을 좀 높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통 크루즈 산업을 육성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고, 향후 카페리 여객 운송 활용이나 국내 크루즈 산업 진흥에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웨즈 파나마 운하에 관해서 최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스웨즈 파나마 운하에 대한 부분 해결 방안으로 유엔의 조약이 제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리고 파나마 운하의 물 부족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그리고 스웨즈 운하는 연합군 호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을 입항하던 컨테이너 선박이 방파제에 서 좌초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선원들은 모두 구조가 되었고 리플로팅이 잘 되어서 선박은 구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에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중국의 컨테이너선이 북극 항로를 통한 유럽 항해를 시작했다는 내용이고, 관련해서 제 발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장인 최복경 소장님께서 어, 이 울릉도와 독도의 관측 가능성 및 그 대기 굴절 현상에 관해서 어, 칼럼을 쓰셨는데요.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회원 동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이신 박찬홍 한국해양기술원 독도 전문연구센터장님께서 해양과학산업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리고 안동님 동아지도 대표께서 해양교육문화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SNN 쇼핑 뉴스넷에서 우리 바다 저자와의 대화, 사단법인 바다 저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려대에서 해운조선물류융합대학원 설치 관련해서 지금 활발히 추진되고 있고요. 2025년 1학기부터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 우리 모임에 있는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지난 2주간 뉴스를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재희 변호사님 계세요? 우리 최순 박사님 감사합니다. 좋은 그 정보들 잘 요약해서 알기 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그 네, 해운 저널 읽기 모임 오늘 아침 9시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80회차 저희 바다 해전 전에 읽기 모임 공부 모임이 있어서 내용 간략히 발표하겠습니다. 네, 뭐, 화면 하겠습니다. 오늘 물류 분야에서는 이제 복합 운송 관련해서 주제가 좀 많이 다뤄졌었는데요. 그 이전에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4주째 하락세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동남아 쪽 포트 컨제션이 좀 완화가 되었고, 또 중국도 그 밀어내기 수출 공세를 이제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좀 물동량이 감소가 되어서 좀 공급 경색이 좀 완화가 되었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홍해 사태 등으로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것이 이번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은 이제 하락세에 들어서는 전망이고 4분기에는 좀 하락폭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최근에 이제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 세미나를 했다라는 것도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산에서 중국 연안 운송을 거친 다음에 이제 철도로 카자흐스탄 쪽으로 하는 철도 운송 시범 사업이 개최가 됐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철도와 해운을 결합한 복합 운송을 조금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 국가 차원의 어떤 좀 관심이 최근에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합운송 면에서는 그 HMM과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이제 철도 물류가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레일이 냉동 컨테이너를 철도 수송하는 사업을 이제 운영하는 것을 이제 그 예정으로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발전과 시스템 구축을 HMM이 좀 도와주시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운 분야에서는 이제 어제 있었는데요. 어제 그 중국寧波항의 터미널에서 이제 그 양민선사의 와인 모빌리티라는 컨테이너 선박에 정박을 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선적해 있던 컨테이너가 이제 폭발을 했던
사고가 있습니다. 저 유튜브에 그 해당 사고 영상도 조금 올라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사고 원인하고 손해 범위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화물 자체는 일단 위험물인 것 같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뭐 가연성 물질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것이 이제 뭐 관리가 잘못되어서 폭발을 했는지 그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중국 항만 당국에서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특성상 이제 뭐 이제 오염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그 손해배상 청구액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선사는 일단은 지금 대만의 양민 선사인데 그 선박에 이제 슬롯 차터러가 혹시 우리나라 선사가 있었는지 혹은 그 이제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이제 다른 화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화물들의 화주가 또 한국 회사인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한국 선사나 한국 화주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입었는지는 아직은 이제는 조사 중인 것으로 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법률 분야에서는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개정 법률이 7월 말에 시행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소개를 했습니다. 저희 그 항만 시설에도 이제 그 테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제 여러 보안 규정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게 법률이 이제 국제항해선박 이 항만 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제 이게 개정이 돼서 항만 시설에서는 이제 드론 비행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그 이제 조항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이제 드론을 비행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이어서 원래는 이제 그 항만 시설을 저희가 촬영하는 것 자체도 좀 규제의 대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촬영한 결과물을 이제 뭐 발간하거나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좀 금지가 되고 거기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되게끔 법률이 개정이 된 게 있어서 네, 그 부분도 오늘 함께 네, 소개를 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중국 닝보항에 그 위험물 실은 그 선박에서 그 컨테이너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뭐 선박 등 그 주위에 있는 그 컨테이너들 큰 사고가 났다는 그 말씀이신데, 진짜 그 계속해서 이런 그 폭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큰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컨테이너를 운송인이 제공하면은 그 FCL 화물의 경우에는 이제 그 화주들이 다 싣고 나서 밀봉해서 건너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좀 위험성이 있다든지 하는 것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으면 저런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데, 사실 참 운송인으로서는 이게 참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위험물에 대한 고지 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무과실 책임을 지도록 그 운송이 화주에게 그런 무거운 책임을 물리자는 그런 안을 로테르담 규칙 만들 때 했습니다만은 그게 통과되지 않고 여전히 이제 과실 책임인데, 조금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운송인이 굉장히 불리한 지위에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최선우 저기 제가 그 하나 좀 이야기하게 그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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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한 요 그 8월 4일 날 만든 요 주간 브리핑인데요. 제가 그 그림을 그려서 하면 훨씬 그 쉬운데 한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운송물을 그 이제 우리 상법에 따르면은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육, 인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적에서부터 운송인의 업무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수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좀 부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해상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운송인이 책임이 시작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양육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도까지도 운송인이 책임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 우리 법에서는 이런 의무를 운송인이 없다고 약속을 하면은 무효가 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수령 의무가 없다 또는 뭐 그 인도 의무가 없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육지 구간에서 운송물을 받았는데 그 사고가 나도 이건 내 책임 구간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해놨죠. 그걸 우리가 강행 규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라고 그러면 아실 겁니다. 1920년대에 만든 그 헤이거 비스비 규칙에서는 운송인의 의무가 선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선적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제 그 양육에 이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택한 국가에서는 운송인의 책임 구간이 짧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적에서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을 통해 가지고 그 수령과 관련해서는 운송인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해도 유효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짧은 구간을 가지고 선화 정권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기파 같은 경우에 왔을 때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되면요. 상법이 적용되면은 그 수령에서부터 선적까지가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수령부터 그 선적 다 포함이 되니까 약정으로 수령에서는 운송인의 책임권이 아니다 하는 것은 무효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쟁이 많이 생기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다음. 그다음에 크루즈 선박급 카지노입니다. 뭐 제가 좀 두 달 동안 그 매경춘추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칼럼을 쓰게 되는데 뭐 제가 평소에 또 크루즈 관심이 많아 갖고 크루즈에 대한 칼럼을 이렇게 쓰게 됐는데 조금 이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크루즈 산업은 이제 크루즈 관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외국 크루즈가 많이 우리나라에 기항할 것을 목표로 정책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러나 크루즈 산업은 이 관광뿐만 아니라 그 해운 항만 산업, 말하자면 그 크루즈 선박을 소유하고 또 운항을 해서 운송인이 되어야 운임을 다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거. 물론 이제 그 한중 한일 이제 카페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통 크루즈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크루즈선을 또 건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건조도 아직 못하고 있다. 그래서 관광뿐만 아니라 그 크루즈를 소유하고 또 운항하고 건조하는 것까지 우리가 산업을 좀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이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형법 제245조에서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카지노 해도 처벌받고 어, 또 외국에서 해서도 또 처벌받고 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 와서 도박을 하면 처벌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외국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정박 중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우리나라 법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카지노를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외국 선 같으면은 이제 영해를 벗어나면은 이제 카지노를 이제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크루즈 앞으로 장착이 생긴다면은 영해 내에서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크루즈를 못 하거든요. 근데 공해로 나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공해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배에 타고 있어서 한국법이 적용을 받지만 우리가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카지노를 할 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크루저라 하더라도 외국인은 공해에서는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외국 그 카니발 크루즈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단 우리나라 운송인이 어, 영유 활동을 하는 크루즈하고의 차이점 뭐냐면 이제 공해에 나가서 크루즈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크루즈에 안 오고 외국 크루즈에 가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그 광산 쪽에 이렇게 풀어줬듯이 좀 크루즈 출입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그다음요. 예. 그다음에 뭐 북극 항로는 이제 뭐 생략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력 도선이 있습니다. 자력 도선. 아까 우리 최순 박사님이 설명하셨지만은 자력 도선이라는 것은 이제 도선법에 따라서 그 강제 도선 구역에서는 도선사가 강제로 승선하도록 돼 있는데 한국 국적의 그 선장이 뭐 일정한 횟수
그 항구에 입춘항을 했다면은 그러면 스스로 도선을 해도 됩니다. 도선사 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것이 자력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력도선하면 이제 도선사 도선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이제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선장에게 자력도선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까 그 배도 선장이 직접 도선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근데 형사 건이 한 번 있었었는데 국치부 나용선,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도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BBC HP 선박이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서 불리한 것도 있고 유리한 것도 있어요. 선박안전법에 따르면은 국치부 선체용선도 우리 한국 정부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파나마 선적 같으면 파나마국의 검사를 받으면서 또 우리나라 법의 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제 불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처럼 자력 도선과 같은 경우에 우리가 BBC HP 선박도 도선사가 타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은 그 국지부 선체 용선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혜택을 주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오션의 풍력 보조 장치인데요. 이 돛같이 생긴 것을 이제 하나오션에서 MOL에다가 장착했다는 그 뉴스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그 법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 엔진을 이제 뭐 다른 걸로 리트로핏 한다든지 할 때 이것은 전부 다 그 선박과 일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박 소유자의 몫이다. 선박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돛 같은 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 하나 그 이제 대우조선해양에 저 사회이사 할 때 한번 그 현장에서 한번 봤었는데 요거는 이제 완전히 딱 그 고정식이 아니라 약간은 이동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돛과 같은 경우에는 좀 전기용 선자가 자기의 영업을 위해 갖고 말하자면 속력을 더 빨리 내기 위해 가지고 또 설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에, 오늘 제가 두 개 있는데 이거 하나로 마치고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